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확진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에 또 집에 있다 보니 살이 붙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식습관도 좀 달라졌다고들 하는데요. 흔히 정크푸드라고 지칭하는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인스턴트 음식 소비량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웰빙 음식이나 또 품질도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기곤 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식당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기도 하고 또 외식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먹으려고 요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간편식을 찾느라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는 현대인에게 어릴 때 먹었던 이른바 불량식품에 대한 향수가 짙어진다는 겁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멀리는 했지만 먹으면 일단 기분 좋아지는 이른바 컴포트 푸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란 뜻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몸에는 좀 안 좋지만 기분 좋아지는 음식 좀 먹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자칩 과자를 자기 전에 한 봉지 비울까 합니다. 아니 2봉지. 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무려 35개나 됩니다. 50cm에 가까운 역사상 가장 긴 투표 용지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텐데요. 잘 알고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례정당 특집 인터뷰. 먼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체감하시는 민심은 분위기가 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요즘 국민들이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네. 모두 힘들어하셔서 그렇죠. 좀 안타까운데요. 선거운동하기가 어떨 땐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우리 4.15 총선에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분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 현장도 어렵고요. 근데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더욱더 힘든 상황인데요. 총선 민심은 제가 느끼는 현장은 정말 힘들다. 이번엔 제발 바꿔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총선 민심이고요. 네. 우리 미래한국당이 그 총선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경제라든지 또 특히 이제 뭐 부동산 같은 이슈가 상당히 좀 떠올랐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비 뭐 대응에 대해서 뭐 외신에서도 많은 칭찬을 보내고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전략상으로 원했던 거는 아닌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로 좀 현 정부의 실정이 좀 가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이 코로나 안개가 거치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또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갈 텐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렇습니다.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인 1월 달에 그때 한참 이제 중국 허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1월 29일 날 당의 회의에서 후베이성이나 우한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들을 일시적으로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1월 30일 날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지역을 경유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시는 것을 입국을 막는 그런 법안, 검역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네. 또 하나 이 마스크 대란 때문에 확진자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어린 아이하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 면역력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드리자라는 감염법 법안을 준비했죠. 그래서 1월 30일 날 각각 관련된 검역법하고 검역법을 제출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 중국 눈치 보기를 좀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서야 총리께서 제한적으로 중국인들 입국을 막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그때 초기 대응을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곳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제1야당의 목소리에 좀 귀 좀 기울이고 우리 제안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했다면 지금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데서는 비교적 잘 대응을 해서 확진자가 매우 적은 상태고 사망자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진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잘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초기 대응,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서툴러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더 잘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뭐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유승민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약간 좀 이야기가 뭐 당내에서 좀 갈렸어요. 미래한국당 입장은 어떤지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미래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특히 그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뭐 기업인들까지 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은 진짜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자라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요. 네네. 이를 위해서는 약 총 26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512조 원이 되거든요. 네네. 중에 20%만 20%보다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걸 전용한다면 그 별도의 제한을 마련하지 않고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게 빨리 적기에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네네. 우리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정말 안타까운 게 국가 위기 시에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코로나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코로나 초기 사태도 그렇고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좀 국가 위기 시에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화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얼른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의견에 동의를 하고 좀 더 빠르게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좀 막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수도권이나 중도층 공략하기엔 조금 아무래도 악재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무튼 우리 미래통합당이 네. 다행히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어서 국민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미래한국당에서는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후보들에게 긴급히 공지를 냈습니다. 우리도 이 선거전에서 자칫하면 그 말의 실수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 경쟁 그리고 야당 후보로서의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이런 걸 승부를 거자하고 지금 네.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또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여당 성향 비례정당이 두 개나 있는데요. 뭐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사실 조국 살리기 몰두하는 친목계 정당이다. 네, 뭐 조국 수호대다라고 했었는데 어디가 일중대, 어디가 이중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사실 작년 연말에 그 4+1이라는
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 정당들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치 결사 야합체를 사실 만들었어요.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관행이고 그것이 법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4+1이라는 희한한 정치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수처법하고 이춘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를 통과시킨 선거 악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춘연동형 비례제라는 정말 기이한 이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선거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았었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전국 때 저희가 뭐 온몸으로 막아서고 고소 고발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서야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온몸으로 막아섰는지를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다녀고 보면 야 이거 정말 헷갈린다. 이런 선거제도가 어딨냐? 뭐 이거는 몇 척간에 찍으라 그러고 기호는 다르고 비례정당은 뭐고 위성정당은 뭐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런데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국민들에게. 만약에 이춘연동형 비례제가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정당 방위 차원이죠. 일종의. 그런데 당시에 어땠습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저희들 엄청나게 많이 비난했잖아요. 정말 저주에 가깝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슬그머니 비례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그래서 저희가 1중대, 2중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가 더 견제가 되세요? 열린시민당, 네. 열린 민주당인데요. 저도 뭐 네, 어느 더불어시민당, 네. 열린민주당 저는 다 네. 이 두 비례정당이 그 범여 정당이라 보고 있고 우리처럼 오랫동안 천하의 좋은 인재분들을 모셔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급조되고 또 정당의 창당 목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저는 그 정당을 창당하면서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건 또 일찍이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정당을 만들려면 차라리 그 조국 친목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이번 4월 15일 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이 잘못된 선거제도 바로 잡는데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네. 총선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뭐 복당이나 합당 가실 생각이신지요? 사실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네. 같이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 선거법이 이제 우리를 이산가족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거 후에는 네. 다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다만 그 시기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갔고요. 이거를 저희가 짜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원유철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비례정당 선거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구가 아닙니다. 뭐 좀 어떻게 전략이 좀 다르십니까? 그럼요. 지역구는 한 분 한 분 손잡고 눈 마주치는 그런 이 선거를 또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 전국구죠, 말 그대로. 할 일도 많고 또 이 공중전을 해야 되니 참 일이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이 당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이것은 뭐 정봉주 전 의원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있던 준비를 하신 당에 이제 창당 전날 제가 이제 같이 유입이 돼서 이 당을 시작했지만 이 당에 제가 들어와서 공천위원장을 하면서 일을 했던 과정을 보면 이 당은 정봉주의 당도 아니고 손혜원의 당도 아니에요. 이 당은 국민들이 나서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후보의 순위조차도 국민들이 매겨놓은 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뜻에 맞춰서
이 후보들을 어떻게 알리고 그들의 그 국민들이 뽑아주신 그 후보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모두예요. 그래서 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저는 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네. 이제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조국 수호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조국 친목계나 이제 하시라고 비판까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17명의 후보 네. 중에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분이 3분 계십니다. 네. 마침 3분이 다 변호사시고요. 한 분이 2번으로 이제 국민들이 줄을 세우고 남성의 제일 우선순위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16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은 확실히 되겠지만 8번과 16번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 조국 전 장관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 그리고 경제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검찰 개혁을 맡은 이 3분이 이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분이죠. 법무부에 계셨고 그리고 이 청와대에 계셨고요. 그랬던 분이고 실제로 청와대에 함께 계셨던 그 김의겸 후보 같은 분은 지금 언론 개혁을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서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공부 안 하고 진지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7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17명 중에 지금 뭐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은 3명이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검찰 개혁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려는 그렇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역할이 딱 분간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뭐 3명을 가지고 모두가 조국 수호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부적절하다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신데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당 지지율이 글쎄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거의 2자릿수로 나오는데 뭐 솔직히 뭐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안 지금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네. 때문에 그 지지를 하는 거는 지금 더불어시민당이고요. 네네. 저희는 이 뽑아주신 분들, 추천하신 국민들, 그리고 공천의 순위를 정해주신 이 당원과 국민들이 네네. 함께 열광하면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더불어시민당하고는 그렇게 그쪽의 표를 뭐 갖고 온다든지 할 정도로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더 우리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 개혁의 개념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로 이제 많이 찍어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는 뭐 그 정도 지지율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최소 12명에서 전원 당선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황희석 후보도 지금 8번인데 8번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16%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15%, 14%에서 약간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더 알아주시면서 우리 후보들을 제대로 최소한 12번 안원구 후보까지 이분들이 당선시켜 주실까에 대해서 전 매일같이 그 일로 거의 다른 일을 뭐 돌볼 시간도 없이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더 우리의 진정성을 그리고 후보들의 그 능력과 의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후에 민주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선긋기를 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하고 선을 그을 수는 없죠. 네. 저도 뭐 얼마 전까지도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당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네. 그때는 미통당에서 미안당을 만들기 전이었거든요. 미안당을 만들고 우리가 시민당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관련이 있는 그런 비례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시민들이 엄청난 게 푸시를 하던
그런 중에 먼저 만드신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또 오랫동안 정치에 관련이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분이나 저나 우리가 원내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선이 제가 목표하듯이 12분 이상이 당선이 되면 이 열린민주당은 그들이 이끌어갈 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앞에서부터 한번 12번까지를 보신다면 그분들이 저나 정봉주 의원한테 의견을 물으면서 결정을 하실 분들이 아닌 거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정봉주 의원의 희망사항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 당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 당은 당선되는 분들,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의 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과는 뭐 당대당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음, 당선된 다음에 당선되신 네네. 분들에게 그건 질문하시면 네.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뭐 할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정당인. 네. 근데 이 열린민주당 때문에 이게 표가 갈리고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나온 얘기인가요? 이게 열린민주당이 4년 전에 국민의 당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섭섭하진 않으세요? 저는요, 그분들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분들이 이 선거의 판을 잘못 읽고 계신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린민주당을 지금 국민의당에 이 비교를 하면서 이 우리를 잘못된 그런 탄생된 당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후보들을 추천하고 후보들의 공천을 순번을 정해 주신 당원과 이 국민들을 이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정봉주와 손혜원이 하나도 의견을 정무적 감각을 넣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민들이 여기까지 이끌어 온 당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그 투표를 해주신 중에 그 선거인단에는 아마도 거의가 다 민주당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우리 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지역구를 몇 번을 뽑겠습니까? 지역구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뽑으실 분들이죠. 그리고 비례해서 이 12번 이 열린민주당을 뽑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솔직히 네네.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리 후보들이 얼마나 훌륭한 후보들이 여기 있느냐. 이분들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게 맞는 겁니다. 비례라는 것이 국민의 비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정당의 비례가 아니고요. 국민의 비례예요. 그 직업군이 나눠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전문 분야가 나눠지면서 우선순위로 사람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동정을 해서 누구에게 표를 달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를 달라.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마디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시민당에 저희는 등을 돌리거나 그들을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네. 아파요. 저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공격이나 네. 아니에요. 저희도 아프지만 저희는 네네. 공격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공격을 하면 어떻게 다시 그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겠습니까? 그리고 저분들이나 우리나 1번 지역구를 찍는 분과 그리고 비례를 찍는 분들이 다 똑같이 민주당을 찍으실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당 또는 이 열린민주당을 찍으실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라도 이 열린민주당에 대한 그 공격은 이 상수가 아닙니다. 예, 시민당이나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시민당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갖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 이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들이 이끌어준 것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또 이게 그럼요. 뭐 선거 전이라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죠. 뭐 뿌리가 같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죠.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저희는 안 말씀이시군요. 합니다. 절대로. 네. 네. 자,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내놓으셨는데 국회의원 네. 국민소환제가 좀 눈에 띕니다. 많은 네네. 분들이 이야기들을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 잘 안 하면 이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네. 네. 근데 이거를 또 중점 공약으로 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속속들이 보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뽑아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니 표를 받을 때 선거에 나설 때 이외에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행사에나 가고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 이외에 실제로 그 의원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뽑은 것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적법한 방법으로 이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저희가 선거를 3번을 했습니다. 이 당원들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선거인단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이분들에게 물어서 결정을 했고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은 적어도 여기서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는 국회의원은 국민들 앞에 언제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은 입을 모아서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털밥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됐다고 4년을 무사 안일하게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때때로 당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들의 판단에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4년 동안 그 안에서도 그것이 바로 네. 국민 소환제의 본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항상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손혜원 공동선대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손혜원 공동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눴고요. 다음 주에도 비례정당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까지 사망자는 12,000명을 넘겼고요. 확진자 숫자도 38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731명이 숨진 가운데 누적 사망자 숫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 희생자 숫자를 넘게 됐는데요. 뉴욕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김권수 뉴욕 메트로폴리탄 병원 내과 레지던트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한 2주 전에 뉴욕 상황을 다른 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2주 만에 이 뉴욕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4만 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확산세가 빠른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인구가 많이 밀집돼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뉴욕은 미국 다른 주, 다른 도시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빨리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확진자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이제 2주 전, 3주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검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겨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테스트를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죠. 지금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좀 뭐 문제긴 한데 뭐 경찰관, 소방관, 뉴욕주 내 공무원들 이런 분들 사이로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공공업무 자체가 어려워지면 상당히 더 힘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실제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공무원들 확진자들도 많이 접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저희 의료진도 초창기에는 저희도 보호장구도 많이 부족하고 병원에서도 별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 많은 의료진들도 지금 감염이 되었었고,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초창기에는 많이 감염돼 있었고, 제 레지던트들 동료들도 지금 제가 아는 동료들만 해도 내과 레지던트 동료들만 해도 지금 7명, 8명이 아직 양성이 나와서 아직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료분들 중에서도, 동료 의료진 중에서도 확진을 받은, 양성 네. 반응을 받은 그런 분들이 나오셨군요. 근데 의료진이 사실은 이게 아프고 혹시 뭐 감염이 되거나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그죠.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예. 쓰레기 봉투로 가운을 만들어서 입는다. 이런 얘기도 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네. 이제 해프닝이 있었고요. 음. 아무래도 너무 정말 병원들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좀 방심을 하고, 이거 별거 아니다, 독감 정도다라는 그런 인식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컸어요. 심지어 네. 저도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별로 믿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막상 다치니까 이제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병원들, 모든 병원들이죠. 뉴욕에서, 미국에선 이제 보호장구들이 이제 금방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네네. 우리를 보호를 해야겠다 해갖고 예,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지금은 쓰레기 봉투를 입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장구가 부족하고, 예, 지금 그렇군요. 의료진들이 많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뭐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마스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의료진이 끼는 마스크는 이제 예. 저희는 뭐 KF 뭐 이런 거를 저희는 쓰고 있지만 뭐 다른 거죠? N95인가요? 이런 마스크. 그런 거는 예, 충분히 네. N95가 이제 의료진들이 네네. 이제 필요한 마스크인데, 이제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아. 미국 내에서. 그래서 병원마다 이제 조금씩 틀린데, 네. 저희 병원은 지금 N95를 하나를 이제 5일씩 써라, 하나를 5일씩? 이런, 예, 네, 아이고. 그런 방침이 떨어져서, 예,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게 사실 그 마스크가 원래는 이제 환자 한 명을 보면은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지금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 전체에 그런 방침이 떨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5일까지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방침은 네.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의료진들 사이에서 한 3일 정도까지 쓰지 않나, 5일까지 쓰는 동료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틀만 돼도 그게 고무줄이 느슨해져서 네네. 입도 잘 막아지지 않고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침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다른 병원들은 뭐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5일에 한 번씩 뭐 갈아줘라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사실은 뭐 너무 위험하고 또 그렇게까지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의료진들이 그죠. 네,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씩 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네, 네. 근데 그 마스크 하나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병원 분위기가 네. 눈치를 좀 많이 주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군요. 지금 뉴욕 맨하탄에 그 해군 병원선 있잖아요. 그 컴포터라고. 근데 승조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참 들을 때마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불안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병원 제가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병원이더라고요. 아주 유서 깊고 역사적인 병원인데 1870년대에 지어진. 근데 이 병원은 지금 그럼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뭐 유서도 깊고 오래된 병원이라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뭐 조그만 병원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새로운 병원들이 더 나으면 낫지. 지금 저희 병원이 병상들은 물론 꽉 찼고요. 네. 병실들 꽉 찼고, 좀 ICU, 저희 중환자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꽉 찼고,
지금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를 네네. 이제 다는 이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ICU 중환자실인데 네. 지금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한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ICU를 지금 2개를 더 열었습니다. 아, 2개를 더 열고 그리고 어제 또 보통 병실 하나를 더 이제 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뉴욕의 모든 병원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진들도 지금 이제 다른 주에서 네. 저희들을 이제 뉴욕을 도와주러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간호사분들이 많이 와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지금 뭐 중환자실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ICU 이게 뭐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중환자실인 거죠? 네, 확충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주에서 뉴욕 주로 뭐 의료진 특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주를 넘어서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 좀 마음 아픈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중환자실에 계시다니까 많은 분들 좀 위태로운 분들을 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선생님께서는? 우선은 의료진으로서 이제 네. 저희 이제 ICU에서 심정 지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하루에 저희 ICU에서만 하루에 지금 심정지 오는 환자들이 적어도 3명은 되고요. 그 3분 중들이 이제 심정지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오니까 이제 가서 CPR을 정말 많이 하는데 CPR을 하러 들어갈 때마다 이제 두렵죠. CPR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감염병이 있으면은 네네. N95를 착용을 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좀 부실하고 좀 허접한 보호장구를 네네. 착용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감염이 될까봐 두려웠다는 그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의료진으로서 의사로서 그 심정지가 오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멈칫거린다는 그 내 자신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환자분들 이제 가족들이 네. 병원을 찾아오실 수가 없으세요. 감염 위험 때문에 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여러 통 오죠. 하루에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 입원돼 있는데 찾아오지를 못하고 지금 전화 때문에 이제 일이 네네. 진행이 안 되니까 4시부터 6시까지 환자 가족분들 이제 전화를 받도록 하자 네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지금 요즘 너무 많으시고 사망하시는 분도 네.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 지켜지지 않고요. 그리고 네. 이제 사망을 이제 전달해 드릴 때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네. 힘듭니다. 그렇군요. 전화기 너머로 이제 가족들이 오열하는 소리 네네.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이제 찾아오시지를 못하시고 이제 영안실에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여러 그렇죠. 다른 주에 이제 흩어져서 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뉴욕으로 오시기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시신이라도 봐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이제 전화 통화가 굉장히 힘들고 네. 하루에 그런 전화를 몇 통씩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듭니다. 네.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하러 들어가기가 순간 두려워지는 거. 그게 의사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돌아가신 환자분들 그죠? 가족들에게 사실 사망 소식 전하는 게 가장 의료진으로서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또 힘들고 또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의료진들 뭐 한국에 있든 뉴욕에 계시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용기 내시고요. 또 힘내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제가 한국에서나마 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수 뉴욕 메트로폴리탄 병원 내과 레지던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제 못다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4.15 총선 기획 수도권 고지전. 어제 저희가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은 맞서서 싸우시는 분이시죠. 송파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락을 주셨어요. 네, 저희는 언제나 열려 네네. 있습니다. 네. 네네네네.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빨리 진행을 네. 할게요. 4년 전 네네. 총선에서 이제 당선이 보수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셨는데 요새 좀 다니실 때 지역 민심이 어떠신지 좀 변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대로 지지세입니까? 네, 뭐 지난 총선에서는 제가 그 삼둥이 할머니 또 새누리당 김물동 의원에 도전하는 입장이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송파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송파병을 또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요. 뭐 조직이나 인지도 면에서는 4년 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월한 편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제가 그때도 뭐 야당 의원으로 도전하는 입장이었지만 여기 송파병의 여론은 좀 일하는 정치인 뽑자 이런 여론이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정치인을 뽑자. 네.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또 이 골목 상권이나 또 이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집권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정치인을 뽑자라는 지역 민심이 있고 그래서 후보님께서 아마 캐치프레이즈를 활력 있는 송파로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 캐치프레이즈가 활력 있는 송파, 실력 있는 국회의원인데요. 송파 병 지역은 각각 의리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좀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활력이 넘치는 송파 병이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활력의 중요한 점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오랫동안 좀 큰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CT 보안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동구치소 이적지도 개발이 되고 또 이 복정역의 환승센터의 복합 개발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송파 대로변에 또 지하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도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활력을 좀 넣어서 좀 일자리가 창출되면 좀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활력을 생각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데 제가 작년에 이제 동남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에도 문화체육 복합시설이 좀 유치를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장지 차고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유치하고 또 지금 이제 장애인을 위한 반달비 체육센터 신축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송파구민의 삶에 활력을 좀 넣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위례선 트램 등 광역교통 대책에 속도를 내서 좀 활력 있게 만들고 또 남인순이 해왔던 일 또 남인순이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그걸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근식 후보가 어제 이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1호 공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동구치소 자리에 송파구청을 이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공약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가. 뜬구름 잡는다? 예,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에 송파구의원이 송파구의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성동구치소 부지는 올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사실 접어들었고요. 그동안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이 문제를 서울시와 SH랑 노력을 해왔고 송파 구민들의 또 여론도 많이 수렴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 복합시설이나 아니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광역 공공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사가 이전할 입주할 여지는 거의 사실 없고요.
그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최근에 송파구의 구청질문 답변에서 구청사 재건축이나 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소 3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그 신관이 이제 21년 건가가 됐고요. 구간도 그 신관과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본관의 경우에도 2007년, 2009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네네. 이미 그 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뭐 기능 유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그 송파구청사 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송파구청의 그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송동구치소 개발 계획안이 확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송파구청 이전 논의를 시작한다면 또 이거는 또 송파 갑 지역의 또 지역 주민들이나 송파구의 또 합의가 아니라 그냥 그게 송파 갑 지역에 있죠. 송파구청은. 예.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합의를 보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런 네. 합의를 보기 위해서도 개발을 멈춰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무책임한 공약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공약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또 송파병 지역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교통 네.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네네. 뭐 사실은 네. 송파병뿐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역구 네. 공약 중에 교통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예, 네, 예. 교통 불편함 이제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근데 후보님 공약이랑 사실 크게 다른 후보들 공약이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네, 특히 뭐 네네네. 위례 이제 신사선, 위례 과천선 이 네. 얘기는 다 나오고 예, 예. 있는데, 특별히 예, 이런 예. 부분 나는 그래도 좀 다르다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교통도시, 그 송파를 안전한 교통도시 송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현안이 이제 2008년에 수립이 되었지만 그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위례 강역 교통정책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그것을 지난 4년 동안 그 예를 들면 위례 트램선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그 사업이 민자 적격성이 안 나와서 무산될 뻔했는데 그거를 국토부 장관과 같이 그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네. 속도를 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이미 그것이 이제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위례 신사선도 이제 2018년에 어쨌든 노선 확정이 됐고 사업자 선정도 돼 나가는 상황이고요. 또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약속했던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광역 그 전체 그 교통 대책에 그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포함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국가 철도 계획 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과천선, 미래 네. 과천선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척을 시켰고, 그 진척시킨 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큰 후보님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이행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강점을 예를 어필해 들면 주신다면. 트램선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약속한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이제 늦어졌기 때문에요. 네. 계속 뭐 서울시나 국토부랑 또 논의를 해서 이것이 좀 완공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또 위례 신사선 경우도 지금 이제 사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강남구나 이런 데서 또 뭐 노선을 변경하자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이미 표명을 한 상황이라서 그건 송파구도 원하는 건 아니고 뭐 강남구에 얘기를 하고 이건 노선이 결제 끝난 거니까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아직 노선 확정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선에 어쨌든 뭐 역을 더 추가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네. 요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충되는 또 그 위례와 또 문정 중력 간에 어쨌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시의 입장에 얼마 전에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네. 서울시계 그 구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오랫동안 또 지자체 간에 이미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이제 지금 안 된 거는 이제 그 경기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만 안 됐을 뿐인데 어쨌든 서울시가 그것을 다시 그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내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랑 지금 협의를 통해서 문정역 신설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네.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네네. 수렴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예, 뭐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뭐 지역구 네. 활동을 하시고 하셨는데 네네네. 국회의원으로 현직이시니까 뭐 정책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강조하시고 네.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만큼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리고 내가 네네. 해왔던 사람이라서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30초 정말 딱 30초 지켜서 네. 21대 국회 입성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짧게 홍보해 주십시오. 예, 저 남인수는 그 정치가 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정치, 살림정치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송파똑순이 남인순에게 기회를 주시면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송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달려왔는데 이것을 제가 완성해서 송파의 네.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활력 있는 송파 만들고 싶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